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사법주간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그리고 어쩌면 금요일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재와 법원을 바라보는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민주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재요 법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두 기관은 물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4번이나 반려했다가 고검의 심의로 마지못해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구속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것이죠. 그렇다고 또 법원은 자신들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를 풀어줬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노의 들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병어리몰에서 준비한 미나리 삼겹살은 맛도 좋고 미나리도 좋고 고기도 좋고 또 하지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겁니다. 미나리 삼겹살 비나이다 윤석열 파면을 비는 심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이 멧돼지고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하여튼 아주 좋은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 또 드실만하고 그런 심정도 있으니까요. 윤석열 파면 기원하면서 정어리몰 미나리 삼겹살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맞는 심정 모든 분들이 거의 같으실 겁니다. 이번 주 워낙 중요한 사법 판단 내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가 67만 명 돌파했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서 66만에서 67만 가는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67만 돌파 감사드리고 주변에도 널리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소중한 단추님께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세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내려졌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기각 판결이 남에 따라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 후 기자회견 이따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윤석열 탄핵 선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계엄 위법성에 관련돼서 이것이 혹시 나오면은 윤석열 파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계엄 위법성에 관한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덕수가 곧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이게 국회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한 건 또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다퉈졌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한 것처럼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찬성을 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에 그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냥 절반, 그러니까 과반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다투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아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지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리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가결 정족수면 충분하다. 그래서 과반수로 의결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자체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계엄의 밤 12월 3일 날 한덕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위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였는데 관건이 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데 과연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가, 아니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로 사람들도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 뭐 국무회의라고 실체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숫자만 맞춰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라는 식의 그 어떤 그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냐라는 부분이 다쳐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그때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 요지만 지금은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본문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는 그 결정문 본문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계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걸 거치려면 이러저러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아직은 배제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윤석열의 그 12월 3일 계엄은 확실히 위헌 위법이라는 게 하나가 더 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이게 본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군요. 네, 요지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살펴보면 뭔가를 좀 짚어볼 수 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분명히 헌법재판소 내부에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기각이 5명인데 일단 기각한 이유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4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재판관 누구죠?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자기는 법률 위반도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어떤 자들일까? 우리가 짚어보는데 일단 김복형 재판관은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정도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게 혹시 뭐 절차 때문에 각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각하 2명이 있는데 이 각하를 한 사람은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탄핵소추 요건을.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재판관 3명이 혹시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한 5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다투어졌던 겁니다. 그 국무회의의 정당성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빨리 추천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임명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소추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다 다투어졌는데 일단 그 내용 부분 중에서 윤석열과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에 대해서는 증거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계엄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했던 그런 부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즉시라고는 돼 있지만 상당한 기간 그 즉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할 만한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의견이 다 뿔뿔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의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각하 의견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국회에서 뺐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 심판 대상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게 쟁점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 뭐 지금 이 말씀하신 3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때문에 각 그 다른 의견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쟁점이 그 5개 쟁점마다 각각의 자기는 이래서 옳고 이게 이래서 틀렸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가 달라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최재봉 교수님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각하가 2명 그리고 기각을 하면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재판관까지 김복형 재판관. 우리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이것보다도 지금 윤석열 파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 재판관들의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판단에 이렇게 근거로 내세운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지금 어떤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가장 문제가 김복형이라고 생각해요.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보기 어렵다고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한덕수가 아니라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게 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봤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3명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몇 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로 하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2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헌법에 정한 탄핵수치 의결 정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것도 사실은 각하라고 하면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물론 이 2사람이 이런 판단이 윤석열 파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 사안과 지금 윤석열 파면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의 주장은 공수처나 이런 부분의 수사 문제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미 그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또 그 처음에 들어갈 때 형사적 처벌에 관한 내란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제외한 것도 8대 0으로 다 평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2사람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최상목에 관련해서 위원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판단과 다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3사람 중에서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이런 태도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3명이 다 뭐 반대를 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양지열 변호사처럼 8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파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진 않지만 혹시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김복형 재판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요. 임세현 대변인 사실 우리가 어떤 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 파면에 반대할까 궁금해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을 했던 사람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엄하고 나서 곧바로 박선영 그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저 뇌물인데
그래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전부터 김복형 재판관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그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서 윤석열이 임명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의심을 했지만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떠한 여성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추려보면 김복형 재판관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 의심이 약간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저희가 다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크게 큰 줄기로 나온 것은 헌정 질서, 그러니까 위법은 맞지만 우리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갉아먹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위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파면될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이게 가장 쉬운 예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해서 이 사람 풀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재판과 혹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한덕수가 있든 사실 최상목이 있든 우리 국민은 별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근한불의 그 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덕수가 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또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권을 계속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가 복귀되는 것은 그닥 큰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윤석열 재판과 만약 이게 어떤 안 좋은 징조의 시그널일까 이게 바로 가장 불안한 지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분노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 두 번째는 이제는 위헌 행위를 해도 파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례를 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뭐 김성훈이나 이광우나 이런 구속이 안 되고 윤석열이 그 탈옥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파면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기각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패배의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이 탄핵 가결되고 국회 탄핵 가결되고 이제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제 윤석열 시대를 종식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고 거리에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패배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씩 맞불리다 보면 이렇게 지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이 지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지치지 않아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빠르게 길을 정하고 파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됐는데 두 가지 점에서 유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오늘 한덕수 기각에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왜 늦어지고 있는가 윤석열 파면이 뭔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 했는데 일단 오늘 한덕수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것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을 할 때 대통령 탄핵할 때쯤 할 때 적용됐던 3분의 2를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과반수면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 의결 정족수 이것은 타당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이걸로 인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헌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한덕수 뭐 3분의 2 적용해야 된다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제는 논란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최상목은 바로 탄핵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왜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를 선고했을까? 이 부분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한덕수 직무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럴 때 윤석열 파면해버리면 그야말로 1, 2, 3위가 다 자리를 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윤석열 곧 파면해야 되는데 한덕수라도 놔둬야 대선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오늘 업무 복귀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는 헌재가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막 국민의힘에서 선입 선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먼저 온 것부터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거는데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13일 늦게 네.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선입 선출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윤석열이 먼저인데 한덕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뭐 이건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한덕수의 탄핵 처리 문제를 먼저 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희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 놓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서 예측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고 하면 누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늘 이 한덕수의 판결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당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대0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나 누구나 한두 명이라도 뭐 3명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추측의 영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재가 만약 법과 원칙만 따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8대0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법률에 뭐 아주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고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저는 아까도 김복형 재판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아니 이게 다 판결에 남는 건데 이 정도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정말 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혹시나 또 기각이든 뭐 아니면 무슨 각하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좋은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한덕수를 먼저 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정 부분 막아놓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고 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은 동의하면서도 뭔가 면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적 성향인데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좀 뭔가 면 필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한덕수라도 일단 기각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워낙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덕수 건을 먼저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덕수 먼저 한 게 예. 불안한 쪽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세현 소장님은요? 저도 그냥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렇게 그 한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기각은 됐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윤석열의 파면을 약간 예측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각하 의견 중에서 200명이 돼야 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명백하게 위법 사유, 위헌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는 보면요 대부분의 끝에가 증거가 없다, 객관적 증거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한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시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약간 지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저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극우들에 대한 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와서 좀 이렇게 대치하지 말아라라는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게 생각해 볼 여지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한덕수가 법률 위반한 거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 거리 상태이고 굉장히 헌정 질서가 유지되기에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 식의 말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즉 한덕수의 죄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일단 너가 복귀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라.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 곧 파면이 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정화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파면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각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들 두 분이 주신 말씀들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의 영역이 될 것이고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8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춰지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이 결정문을 봤을 때 저는 이거 자체로는 뭐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덕수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가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탄핵 심리가 밀려 있기도 하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판사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법대로 그냥 법 원칙대로만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부분을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좀 일정 부분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사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잠깐 이제 임성수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상황 자체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야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한덕수의 결정들이 마치 일부러 뭐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고 나가야겠다든가 이런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당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한덕수라고 하는 권한대행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시켰다, 탄핵을 했던 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헌법재판소는 법대로만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과 윤석열과의 결정은 내용에서도 차이가 다르고 상황도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탄핵이 다 기각되길래 연결시킬 이유는 정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지 않은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너무 좀 나이브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자꾸 걸리는 게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오늘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 재판관은 이런 부분들은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재판관 김복형은 그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적으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또 한덕수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데 이걸 탄핵했으니 이건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가지고 최상목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재판관 김복형은 헌재 재판관이면서도 헌재가 공동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러니까 그 전에 최상목 관련해서는 분명히 위헌이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 전에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야 합의였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최상목 때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시면, 결정문에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이미 추경호, 박찬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걸 나중에 뒤엎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서류도 있어요. 합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최상목 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인정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 그때 자기는 8대 0으로 같이 평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복형 재판관은. 그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요.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임명해야 될 임무가 생기는 권한 대행이 정치적 이유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래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죠. 법에 어디 여야 합의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어느 법에 다수결이 아니라 헌법이든 법률이든 자,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뽑아라, 이렇게 있는 문항이 있어요? 어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덕수는 그 조항을, 그걸 이유로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왜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김복형 이 재판관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모든 논리는 본인이 지난번에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입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하는 거죠. 국회는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들을 통과시키는 거고 안건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법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안 했으니까 안 한다는 한덕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양지열 변호사님은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이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한덕수 그때 임명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굳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임명해야 되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탄핵될 때까지의 시간은 조금 짧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뭐 김복형 재판관을 편들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라 걱정을 하실까봐,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김복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혹시 윤석열 파면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얘기한 부분은 그때 그렇게까지 한덕수가 미루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그때 바로 임명하지 않은 게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라고 지금 받아들이면 너무 심각하게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유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또 국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쪽에 대해서 국회 소추에서 소수위원단이 이 꾸려나가고 증거를 제출했던 부분과 한덕수를 탄핵한 이후에 한덕수에 대해서 이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했던 내용과 쏟았던 에너지라든가 증거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뭐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려면은요, 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지, 국민이 왜 헌법재판소를 보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그냥 뭐 법조문만 쭉쭉쭉 외우고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의견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을 모릅니까? 심지어 보수 중에서도 완전 상보수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은 제가 옛날 토론할 때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가 할 정도로 아주 극우 보수예요. 그런데 김진 의원까지도 윤석열 탄핵 기각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니까 제가 뭘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봐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럽니다. 만약에 기각되면 난 여기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업에 바빠서 또 헌법재판소를 믿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뭐 엉성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성원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만약에 다 나간다면 1000만 명 이상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100만 명 정도 나가시고 그러는 것은 그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생업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응원하면서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만약에 기각되면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라, 하도 이 미친 기염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라 보수 재판관 3인이 헷가닥해서 그들이 기각적으로 돌아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장담을 드립니다. 8대0으로 파면이 될 것이고 설사 정말이지 일부의 불안과 우려대로 헷가닥하는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며칠 내로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그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가 하야할 거라는 것. 그래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장담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 한국 국민들의 시위는 그가 탄핵됐을 때 벌어지는 탄핵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보들이 벌이는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심리와 장소입니다. 만약에 그가 파면이 되면 이 파면 저항 세력들은 시위할 만한 장소가 광화문이나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헌재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은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도 없기 때문에 용산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 정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그리고 그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할 터이니 윤이 탄핵이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게 됩니다. 아마도 5월 말쯤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급속히 여야 정당들이 조기 경선 체제로 들어가고 모든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5월 조기 대선에 쏠리게 됩니다. 김진 의원 입에서 꼴보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정말 그 보수하면은 손꼽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농객들, 조갑재, 조규재, 김진,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박혀서 그냥 법전만 들여다보고 있는가 본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어떤 난리가 나겠습니까? 임세훈 소장님,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본인들이 지금 오늘 한덕수의 이런 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정 질서가 안정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했어도 약간 총리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럼 헌정 질서가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일을 선포를 안 해주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 한덕수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가야 된다. 야구 본인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 즉슨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야 안정화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고 외교고 박살 안 난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민간 국가 되는지도 모르는 이 정권에 뭘 믿고 지금 계속 이걸 질질 끌고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위기고 가장 헌정 질서가 복잡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김진 뭐 논설위원이나 최근에 계속 발언하고 있는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상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 전 참 대단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매우 참 당황스럽기도 그분들을 합니다. 통해서 상식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식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예. 이렇게 질질 끌리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극렬한 대립은 윤석열 파면되면 이건 끝납니다. 거의 좀 며칠밖에 안 걸려요 어차피. 그리고 나 진짜, 저희가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럴 일은 진짜 없지만 기각이 되면요. 우리가 모두가 예측했지만 윤석열이 제2의 개엄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부터 없앨 겁니다. 개헌해서. 근데 또 놀라운 소식이 있던데 3월 12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윤석열 파면되고 4일 후에 또 그 입찰권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명현백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영연백을 또 추가 주문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정신 나간 거냐면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만약에 예. 지금 헌법재판관 정말 정신 나가가지고 저렇게 몇몇 저러고 있는데 예.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합법적인 계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닙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옳다구나. 나는 계엄 면허증 있는 놈이니까 바로 계엄하죠. 바로 계엄하죠. 참 이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기각되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헌재가 제대로 판단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고 이러죠.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요? 집에 못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던 그날도 그 밤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달려왔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헌재가 그렇게 하겠냐? 이건 누가 봐도 파면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헌재 판단을. 근데 만약에 헌재가 정치적 이유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만약 기각을 한다?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국민들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아까 김진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국가적 피해도 크고 현장에 나와서 정말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물러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 아니 비상계엄 선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예전에 5.18 민주화운동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나라에. 헌재 재판관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은 안 됐으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덕수 관련된 이런 탄핵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기각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보니까 좀 걱정도 돼요 사실은. 헌재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헌재는 왜 자꾸 이런 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 누군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제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본인을 임명해준 사람이나 본인을 임명해줬던 뭐 추천했던 정당이나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말하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난 주말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곳에도 우리 수많은 정의원들께서 가서 소리를 외치셨을 텐데 임세훈 소장님 네. 토요일 날 집회가 아주 대단했죠. 예, 굉장히 또 항상 그럽니다. 매 주말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들 하는 분들이 이제 오세요. 이제 저희가 저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희망을 그나마 얻는 것 같습니다. 정어리한 얘기 하셨는데 지나가면은 정어리 TV 많이 봤어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뭐 숫자가 뭐 저 탄핵
반대 집회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집회에 갈 때 탄핵 반대에 있는 사람들 뚫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선이.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요. 저들은 저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앉아서 욕만 그렇게 합니다. 욕만. 이재명 대표 욕, 민주당 욕, 박찬대 의원 욕,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 약간 진보 성향의 분들 이름을 딱딱딱딱 박제해서 차마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들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냥 너무 저질스러운 욕만 하고 앉아 있다가 정말 시간 되면 팍딱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죠. 탄핵 촉구하는 찬성 집회에 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또 이 염원, 민주주의를 우리가 굳이 수호하겠다는 그 염원 갖고 밤까지 합니다. 밤까지.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 많은 인파가 그 종로 종각까지 쭉 행진까지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이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진짜 저런 간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지난주가 마지막 집회여야 해요. 정말로. 다음 주에 모인다면 그거는 탄핵이 되고 파면이 돼서 기쁜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찰스 오님, 한덕수 총리 위헌은 했는데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계엄은 했지만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파면까지 갈 중대한 사항이 아니다. 결국 이런 논리냐? 이젠 응원봉이 아니라 몽둥이를 가져가야겠네요. HWJUN님, 슈퍼챗을 28,000원 보내셨습니다. 28일 기대하시는 거죠. 법조계 전체가 내란 세력이네요. 정말 슬프네요. 이 나라가 이 정도인지. 그러나 한 인간만이라도 끝장내주길 바랍니다. 제발 두 손 모아 예휴 그러셨는데, 양절 변호사님,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하면서 저는 끝날 때쯤 윤석열 파면 선고, 탄핵 선고는 언제 한다, 이렇게 기일이라도 좀 공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했지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의 기일 공지를 선고일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이제 좀 알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이렇게 꼭 이런 상황에서 마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만, 기일 통지는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일종의 행정 업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맞추고 이때쯤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제 공보관을 통해서 기일 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뭐 다투는 입장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잘못인 거고, 그보다는 오히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이 이거를 결과를 바꿀 생각까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들 입장에서 최선의 길은 이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정도의 일로, 그러니까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는 거.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는 수요일이죠. 26일이면 수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거 결정이 판결이 나오는 거, 이거 이후로라도 미루는 거 정도를 아마 헌법재판소 내에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몇 명이 그렇게 해서 늦추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꿀 수는 절대 없는 구조다. 아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몽둥이 들어야겠다고 하시는데, 딱 잘 지적하셨어요. 한덕수는요, 그 탄핵소추로 제기된 사유들이 뭐냐면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똑바로 안 한 게, 물론 심정적으로야 제대로 일을 안 한 게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마음이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걸 증거를 댈 수는 없잖아요. 심정적으로 해야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쨌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란 일을 게을리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잘못을 직접적으로 저질렀고, 그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증거가 변론기일 내내 보셨던 것처럼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비교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는 일을 안 했는데 일을 안 한 거가 진짜 뭐 나라를 망칠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건 아니라고 본 거고, 이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윤석열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트러스트 멘토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4월 18일을 넘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손을 놓고 윤석열은 셀프 직무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막 오늘 아침에 종편을 보니까 나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패널 하나 있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도 안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오늘 한덕수 있고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고 있고 또 목요일 날은 기존에 정해진 거 있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가 한 주에 3건 이상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넘어갈 거다 막 이렇게 쌀라를 까더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4월 18일까지 막 버텨보면 좋겠습니까? 난 그거 보면서 참 어리석은 놈이네. 만약에 4월 18일 넘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은 계속 탄핵 상태 되는 거예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영원히 직무 복귀 못하니 이게 셀프 복귀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셀프 복귀를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4월 18일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측한데 만약에 이제 백보양보해서 제일 안 좋은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2명 내지 3명이 뭐 반대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보지만 1명 내지 2명이 하면요. 지금 현재는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보수 진영에 추천받은 사람들이 우리 좀 면을 살리기 위해 시간 좀 늘려줘라고 요청을 해서 받으면 4월 18일 전에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 전에 해결 안 하면요. 이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물론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로 끌게 되면 6명이 모아지면 저는 6대2죠. 6대2로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적 혼란 때문에 또 6대2로 했을 때 반발이 크고 그것 때문에 국가가 또 뭐 두동강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8대0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뭐 4월 18일 전에까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6대2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재판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7대1이 되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8대0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백보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만약에 그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미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또 문영배 재판관이 현재 수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의견 취합해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100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0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명 이상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의심스러운 게 저는 아까도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혼자 반대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7대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늦춰주고 뭐 안 한다 이런 생각과 상상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백성예님 이젠 4월까지 가네 환장하겠네 그러셨는데 4월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임세은 소장님? 네, 이번 주 금요일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이번 주 금요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수요일이라서 그날은 피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재판이 아예 종류가 다른데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과 이걸 연결시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너무나도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셈법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한덕수 선고하면서 뭐 수요일로 기일할 거다만 얘기 있었지만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빠른 파면 선고인데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은 숙성되고 이제 거의 몸이 썩어나갈 지경 아니겠습니까? 숙성을 넘어서서요. 그래서 빨리 파면을 할 것이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파면이 유력하다. 그리고 그날이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4월 2일은 또 그러면은 재보궐선거고 뭐 이게 이렇게 다 고려하면요 너무 고려가 많아서 뭐 제대로 된 그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아마 금요일로 유력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은 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일부 뭐 언론에서는 뭐 중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법원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랑 우리 법원하고 사이가 좀 전통적으로 안 좋습니다. 혼자하고. 그래서 법원 일정 같은 거 혼자서 따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뭐 기각 의견을 저는 그러니까 5대 쟁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에 있어 반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낼 수 있어도 거기에 있어서 기각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 탄핵의 기각의견을 낸다는 거는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 국회의 의결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윤석열은 억울하게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억울하게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뭐 잠시 뭐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라 제2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제2 계엄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가 나서서 사유도 없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이거 국회 쿠데타잖아요. 계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헌법재판소, 아이고, 저 국회의원들 빨리 잡아가십시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는 기각의견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국민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차라리 3명 반대합니까? 그렇게 발표하세요. 국민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왜 국민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렇게 쳐다봅니까? 믿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도 아니고 그건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 한번 오늘 꼭 따져봐야 됩니다. 금요일 날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영장 어떻게 청구가 된 겁니까? 경찰이 4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왜? 분명히 이 검찰이 지금 내란에 뭔가 깊숙이 관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속시키고 제대로 수사하면은 그 관련된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온 몸을 던져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고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고검에서 영장 이거는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와 버렸어요.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네. 뭐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가봐야 이건 뭐 구속 피할 수 없고 또 가서 다투는 것도 염치도 없고 괜히 계절의정만 없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나간다. 그런 경우는 봤어도 네. 영장 청구를 한 검사가 실질 심사 안 나간 경우 있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그냥 이게 뭐 법을 목을 다 떠나서 그 자리는 소형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된 재판인 겁니다. 그 재판은 아시다시피 찬성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는데 찬성 쪽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반대쪽 의견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은 판사는 심판 역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싸우는 걸 보고 둘이 내놓은 주장하고 둘이 내놓은 증거를 비교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권투 시합이 열렸는데 링에 한쪽은 안 나온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 손을 들어야 돼요? 아니 말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검사가 실질 심사에 안 나가? 그건 뭔 얘기예요? 법원에다가 이거 영장 청구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이거 발부하지 마세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검사가 검사입니까? 이게 검찰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잠깐 그 본질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법원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법원 말도 안 되죠. 왜? 그 영장 누가 발부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그 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판사가 또 기각을 해요. 아무리 검찰이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막 판사를 공격하는데 검찰이 안 나가버렸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지기현 판사 검찰이 재항고하는 거 막 검찰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좀 위에서 좀 판단 받아봐라고 한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수상했어요. 지금까지 영장 실질 심사 나가면서 그렇게 주저리 떠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놈 나 김성훈 처음 봤어요. 막 나가서 기자들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카메라 기자 법원에 못 들어오게 또 법원이 막았는데 그냥 카메라는 밖에서 찍고 기자가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하는데 물어보는 질문을 다 대답하더라고요. 김성훈이. 그래서 오호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나가지도 않고 기각이 되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 내부적으로 다 얘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양측이 예를 들면 지금 김성훈 측의 변호사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문제 없다 이거 기각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서류만 내고 그것도 경찰이 조사한 서류에 사인만 해서 넘긴 거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정말 성의가 있다면 나가서 왜냐하면 경찰은 거기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자격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본인들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가서 신용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기열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한쪽에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왜 이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지 왜 위험성이 있는지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왜 있는지 그런 증거들도 많이 제출했잖아요. 경호처에 근무한 사람들이 증언했던 거 그거 다 증거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아폰 서버 지우는 문제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 문제 얘기했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대요. 도주의 위험성은 없대요. 예전에 처음에요. 김성훈에 대해서 출석을 할 때 출석 4번인가 3번을 안 했어요. 계속 버티면서 그 증거인멸의 위험 있고 도주의 위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직장이 멀쩡하고 뭐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검찰이 출석해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검찰이 출석을 안 해요. 나는 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안 가는 이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난 거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싸워주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끝까지 자기들과 연관된 게 나올까 봐 비학번 서버 털면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김성훈이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런 검찰은요,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집단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국가 대개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임선 소장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 공범이고 한편이라는 게 스스로 징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진짜 나 네.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재앙고 포기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예. 그 지금 뭐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금도 증거인멸 중이고 증거인멸했던 그 김성훈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됩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게 연관이 되지 않고선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비아폰 서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핵심에서. 그 비아폰 서버 관리를 누가 하냐? 바로 김성훈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그 증거물 압수수색은 굉장히 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서버에 뭔가 검찰과 내란 초기부터 뭔가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그동안 계속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신빙성이 있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영장이 검찰이 신청을 한 이유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번엔 해야겠다가 아니라 영장 그 안에 있는 검찰 안에 있는 그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이거 권고를 한 거예요. 김성훈과 이광우는 이거 반드시 구속영장 신청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한 거고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나올 수 있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능함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가 한번 믿을 뻔한 게 내란 이후에 뭔가 막 수사를 막 열심히 하고 내란을 밝히려고 했던 거는 본인들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런 유리한 사람들을 잡아넣었던 거 아닌가라는 또 다시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반드시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찰이 가담했냐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중에 이 검찰도 반드시 법무부 산하에 기소청, 그러니까 통계청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이유를 본인들이 진짜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김성훈한테 그래 너 열심히 막아라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윤석열 파면 선거가 딱 나도 안 나가. 나 승복 안 해. 그러면 김성훈 또 열심히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윤석열 이자가 내란하기 전에 이미 법무부와 검찰하고 뭔가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안가 모임도 가졌고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막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만약에 우리가 일이 그릇돼서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란죄로 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너네들이 잘 막아야 된다. 해봐서 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기소를 해.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장을 개판으로 써.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검찰이 이렇게 4번이나 반려했던 영장을 청구를 하지만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전망했죠. 왜? 뜻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경찰이 갖다 준 것 쭉 이렇게 하면서도 딱딱딱 손봐가지고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 갖고는 뭐 굳이 뭐 구속 안 해도 되겠네라고 저그들이 털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랬던 전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면 이 지금 뭐 김성호에 대한 영장 발부되지 않은 거 이걸 봐도 그 대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증거 자료를 이미 김성훈이 충분히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성훈이 알려진 거 처음에 이제 최근 알려진 건 뭐냐면 검찰의 일부 자료는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버 관리 대전과 관련해서. 근데 자기와 관련돼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검사 측에서 이런 거죠.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은 청구하는데 지금 필요로 하고는 증거 자료 김성훈이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서류를 판단해서 그것만 딱 냈어요. 그럼 판사는 이것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검사가 안 나왔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검사가 얘기를 안 하니까. 판사가 지금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는 이 계엄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봐가면서 뉴스를 참고해서 재판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앞에는 지금 경찰에서는 증거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낸 거 자료 보니까 증거자료가 손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게 부조가 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충분히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엄과 관련된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군인들의 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공개 재판도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는 24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제 보도된 게 알려진 게 있죠. 그 방첩사 대령이 선관위에 그날 밤에 계엄 밤에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선관위에 출동을 했었고 그 방첩사 대령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에서도 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과장이 실제 방첩사 대령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아니, 계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군인들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검찰의 고위직 그 간부와 중간 간부급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했고 또 국정원 쪽하고도 연락을 했어요. 거기도 똑같이 포렌식 그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척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출동하려고 그러니까 통화했던 검찰 중간 간부라는 사람은 내 친구인데 계엄이라서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내고 바로 대통령이 된 인간인데 계엄을 저지르면서 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직전까지 몸담고 했던 친정에는 아무 연결고리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다? 어떻게 믿습니까? 동그라미님, 헌재는 명심하라. 우리는 단순히 진보를 지키겠다는 당파적 저항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 가운데 인내 중인 것이다. 국민이 그나마 믿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식과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동그라미님 뜻 100% 공감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 모시고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 법사위에 계시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 윤석열 탄핵 소추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기표 의원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수고 많으시죠? 네, 아닙니다. 네, 국민들께서 고생하시죠. 저희야 뭐. 국회 탄핵 소추 위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정확히는 8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위원은 정청래 위원장이시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예. 탄핵 소추 단이라고 탄핵 있습니다. 소추 단. 정확히 말하면 탄핵 소추 단원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못지않게 네. 탄핵 소추단도 참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오늘 저는 한덕수 탄핵 선고하면서 헌재가 기회를 좀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갔어요. 네,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오늘 선고하면서 예. 내일 정도 선고한다 하겠다든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뭐 목요일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저는 근데 이번 주 안에는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입니까? 기대입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대가 많이 섞여 있지만요. 예.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이렇게 선고한 것은 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떤 이유를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파면은 당연히 될 거니까 윤석열 파면됐을 때 또 아무도 없으면 곤란하니 네. 한덕수 복귀시켜 놓고 탄핵하자 이랬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것과 그러니까 파면돼서 고리되는 것은 상황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리가 되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보다는 한덕수 체제가 더 중량감 있고 맞겠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선고가 기각으로 났는데 저도 기각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는 다시 권한대행으로 돌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묶여서 서로 선고 일자도 잡고 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예상하셨습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겠다 해서 속도를 내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변론 종결은 한덕수 총리가 먼저 되긴 했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했던 얘기들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고 날짜가 결정되고 선고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재판관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 탄핵은 인용되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늦추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선고기를 늦춰서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연동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돼서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주장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선고기를 잡았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굳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뭐로 먼저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인데 네. 워낙 이게 그렇죠. 요즘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좀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상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닮으셨네. 문재인 대통령 때 반부패 비서관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웃는 모습도 닮으셨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존경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 원래 우리가 큰바위 얼굴 보면은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속에서도 뭐 공과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분의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더 외람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이 좀 되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청출어람 하셔야죠. 네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중에 윤석열 임명한 게 제일 지금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거죠. 네, 지점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는 오늘 한덕수 선고를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첫째는 계엄의 위법성에 관련해서 헌재가 따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고 본 걸까요? 아니면은 관련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일부러 그냥 비껴갔다고 봅니다. 예. 원리적으로 제가 오늘 그 보도자료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나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계엄의 위법성은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엄을 했을 때 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논리를 썼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가사 바꿔 얘기하면 계엄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그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애써 무색무취하게 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단을 좀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헌법재판소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썼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헌재 결정문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보도자료 내용은 이미 그거를 좀 반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쓱 비껴갔다. 네, 좀 비껴간 논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으로 혹시 뭐 윤석열 파면과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 네. 혹시 특별히 의원님께서 이번에 헌재 선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를 봤을 때 딱 두 가지 느낌을 예. 강하게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정상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돌려보내고 예. 그래서 저는 기각을 예상했었습니다. 돌려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선고일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그 기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구나.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것은 합의가 됐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문제도 서로 해결이 됐구나. 즉 말해서 150석이 맞다고 한 게 6명이었고 예. 200석이 맞다고 한 게 두 명이죠. 2명이었죠. 그것도 내부적으로 서로 치열한 논쟁,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논점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군분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5대3이 아니고 6대2로 해서 이 부분은 절차상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각하가 2명 있다 하더라도 전체 의견은 150명이 맞는 거야 라는 선언을 했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민주당 지지하신 분 중에 이제 일부 뭐 헌법재판관님을 들어서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가 150명 이상이 맞다고 예. 했거든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판관이라고 분류된 분 중에서 두 분은 각하 의견을 냈지만 한 분 김복형 재판관께서 150명이 맞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 얘기가 그건 논리가 안 되지만 각하가 됐을 때는 좀 더 시비거리가 큰 것 아니냐는 어떤 걱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해서 탄핵소추가 돼서 그 직무를 정지했는데 그 후로 누구를 임명했고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행정법 원리상 각하든 기각이든 그 동안에 후임자가 했던 행위는 전혀 문제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자들 중에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은 기각일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고 각하일 경우 이건 아예 원천무효 아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약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다 이건 요건은 다 갖췄다라고 한 것은 큰 의미 있는 결론이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결정까지 다 서로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구성이랄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잘 퍼져 있는 재판 결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용도 한 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각은 4분 계셨고 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기각을 하는데도 또 한 분은 이제 각하 이 얘기 또 다 위헌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오히려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시비거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 분명히 헌법재판소 내부의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물론 출신 배경도 다르니까요. 네. 그런데 현재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 관측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맞춘 대한민국 법조인은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예. 3월 초부터 예. 해서. 그런데 저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도 그쪽에 혹시 동조하고 있는 이것도 물론 제 예측이라 그거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한덕수 총리 먼저 하고 계속 시간을 끌기를 좀 바랐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분께서
좀 이렇게 빨리 하지 말자. 예, 그런 어떤 아니면 그렇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은 예. 그런 더 논의하자고 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달라지지 않더라도 길은 좀 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 헌법재판소에도 이번에 좀 실망한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를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선고일이 늦어졌다면 좀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 국무총리하고 같이 논하자. 그럼 국무총리 먼저 돌려보내고 그러면 대통령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법조인이 보기에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부 법조인 빼고는 뭐 약간 저는 극우적인 성향이라고까지 보입니다만은 그런 분들 빼고는 법조인이 봤을 때 그 누구도 이것이 탄핵이 기각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백주대낮 아니면 저녁이 밤이니까 계엄 선포했고 그것이 내란 혹은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인데요. 그걸 누가 법조인이 그걸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좌고 우면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라면 파면에 반대할 이유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은 정말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알 수가 없다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 네. 오래 가면 다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동안에 좀 늦어지는 이유로 이제 정영식, 조한창 이런 사람들 좀 의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김복형 재판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또 누구냐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오늘 이제 보는데 방금 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의결 정적수와 관련해서는 150명 쪽으로 했다고 하지만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반 안 했다고 생각해 라고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마저도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복경 재판관 얘기를 해서 예.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김복경 재판관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 차에 김복경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저도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긍정적인 것은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150석 이상이다라고 해서 아예 각하가 아니고 기각으로 다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 인용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님 말씀대로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건 누가 봐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교묘하게 좀 피해간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명 결의를 한 후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탄핵 결의를 했으니 그게 바로 안 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야. 이제 이 정도의 논리를 했는데 그것이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나름 거기서는 한 하루 정도니까 그건 좀 더 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논리에서 아주 그냥 막 논리는 아니다. 뭐 물론 저도 동의는 안 합니다.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날 2시간도 안 되게 끝났거든요. 예. 근데 한 나라의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 국무총리를 탄핵 인용하는데 다른 절차 전혀 없이 그 한 번 90분 정도 해가지고 파면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각하로 돌려보낼 거냐, 어떤 사람은 기각으로 돌려보낼 거냐, 그럼 숫자는 몇으로 할 거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거기서 펼친 논리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8명이 모두 파면이다 하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파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파면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도 저렇게 막 반발하고 그러니 빨리 하지는 말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그중에 논의를 했던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재판관님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 빨리 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될 역사적 책무가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근데 들어서. 그러면 네. 그 변수를 고려했다고 칩시다. 네. 그게 왜 변수가 됩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어떻고 무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윤석열 파면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일부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님들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데 파면은 당연한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판관 중에.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그래 탄핵은 내가 인용해서 윤석열은 그만두는 게 맞아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행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이 끄는 것은 그런 의도하에 됐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걸 이제 가정입니다만 네 가정입니다. 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반대해라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죄가 나오면 아마 그 주장이 굉장히 약화되겠죠. 그 전에 전제는 아마도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오늘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선고될 거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해보면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예. 해보면 무죄가 나면 이제 더 시간 끄는 것은 더더욱 이제 그 명분을 잃어서 더더욱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 다시 상고를 하고 또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생각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뒤로 늦추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혹여나 헌법재판관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미룬다면 정말 실망스러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 때문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나고 그거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이라도 선고를 하지 않을 이유는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가 안 나면 이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아침에도 종편 봤는데 막 뭐 이런저런 이유 헌재가 일주일에 3건 선고한 전례가 없느니 어쩌니 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 희망사항이고 헌재가 월요일 날 선고한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선례가 제대로 지켜진 게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대통령 국무총리 같이 탄핵된 선례도 없었고 지금은 선례를 따질 때는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떠나서 저는 이번 주에 선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 주에는 대하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 4월 18일 날 이제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두 분이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재앙적인 재앙인데 상황이죠.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셀프 복귀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셀프 복귀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결정을 못하는 탄핵 상태로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너무 상상하기 싫은데요. 직무대행이 아마 대통령 측 그 2명이 아마 대통령 추천 몫일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추천 몫을 임명해버리겠죠. 그러면 정말 그건 대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는 뭐 예를 들어 성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그럴까봐 저는 걱정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적어도 8명의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 파면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늘어져서 저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더 미루지 못할 거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그거는 플랜 B인데요. 그건 진짜 그거는 사고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합니다. 만약에 금요일까지 선고일이 목요일까지도 안 나온다. 수요일 날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요일 오전까지 기다려보다 안 나오면 정말 그거는 당에서든 전체 국민이든 비상특단의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금요일까지는 저는 선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구성이 상당히 정파적으로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대법원에서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뭐 개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무원 탄핵 심판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재에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견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권자에 대한 파면을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탄핵을 2번 했지만 그 탄핵의 결과는 결국은 국민의 뜻과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치 세력들 간의 이해 때문에 탄핵이 되긴 했지만 국민들이 그때 대다수가 탄핵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때는 말도 할 것 없이 뭐 탄핵돼야 된다가 국민들 의견이 높았고 결국은 헌재도 그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을 좀 바꿔서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결정을 한다라든지 뭐 좀 이렇게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좀 바꿀 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의견이고 나중에 개헌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이 옛날에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이 그 탄핵 관련 책도 있습니다. 그 박사 논문을 채웠어요. 그걸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게 아주 참 적절히 논평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탄핵이란 것은 정치적인 어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치적인 행위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이긴 하나 정치적 사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또한 법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헌법을 두고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를 두냐면 여론에 의해서만 또 해버리면 뭔가 기본을 이렇게 상실해보면 이제 중세시대에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리를 잡고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를 저는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 임명하는 3인은 그냥 지명하면 돼버리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뭐 반대하고 해도. 근데 그것을 국회의 모든 동의를 다 거치도록 한다든지 이런 류의 어떤 어느 정도 정족수도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여론이 어떤지도 당연히 보니까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절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나중에 개헌 과정에서는 그런 정도 의견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들이 더 이상 헌재나 법원을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그러는 것은 믿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신뢰를 잃어버려 가지고요. 실망스럽죠. 네. 헌재에 대해서 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그전에는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 좀 있었지 우리는 그동안 헌재를 믿고 따랐는데 요즘에 보면 우리도 헌재 정말 저걸 믿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태생적으로 1987년 헌법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막자고 계엄에 의해서 군부 통치를 막자고 만든 것이 87년 헌법이란 말입니다. 그 정신하에 태어난 어떤 산실 같은 그 아들 같은 헌법재판소가 이 비상계엄을 부정하고 다시 윤석열을 돌려보낸다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돌려보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그런 걸 좌고우면할 것이 아닌데 그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면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될 것입니다. 기대 말고 네. 혹시 이렇게 이제 예측하신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8대 0을 예측하십니까? 혹시면 7대 1이나 6대 2를 예측하십니까? 저는 8대 0을 예측합니다. 8대 0. 네.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파면에 다른 법률적인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오늘 그 헌법재판관들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결정 내린 것을 한 명 한 명 제가 지금 면면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펼친 논리에 대해서 이분들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판단을 나름 논리로 할 텐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다른 여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저는 8대 0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는 안 되지만 저도 이건 막 완전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니다. 뭐 입론을 할 때, 예. 논쟁할 때 그게 어느 정도 말은 되는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뭐 100개 하나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면을 할 거라고 8대5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다면 지금까지 갈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미 끝났을 테고 다만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늘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번 주 안에 8대0으로 파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도 많이 요즘에 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내란도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죠.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판사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거를 세상에 풀어줄 놈이 따로 있지 윤석열을 그거 구속 취소를 인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재항고하지 않는 검사. 네, 한 거 즉시항고 안 했죠. 네. 거기에다가 즉시항고도 안 하고 저는요 금요일 날 그 경호차장 김성훈이 영장 실질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영장을 4번이나 반려했다가 결국은 고검이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심사하는데 검사가 안 나갔대요. 그렇죠. 예. 검사해 보셨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 예. 피고인이 나는 뭐 보나마나 구속이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달게 받을래 하는 경우는 봤어도 검사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해서 꼭 구속해야 될 것은 이제 자기들 성과니까 열심히 나가서 뭐 1시간이고 2시간 뭐 대여 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그렇게 하죠. 특수부 검사들은. 그런데 경찰에서 올라온 영장은 사실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들이 일일이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기록만 보내고 검사들이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사실 검사들이 경찰에 수사한 사건에도 갑니다. 가서 이 부분은 영장이 발부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한테 물어보면 경찰관한테 물어봐서 자기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적어도 이 사건은 자기들이 아무리 영장을 기각했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영장심의위원회 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체로 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항고심의위원회에 사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자신이 영장에 서명을 한 사건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 사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의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영장 서명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이건 이래서 우리가 요런 그렇게 둘러댈 수 있겠죠.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영장이 발부된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 것이 옳았죠. 그런데 지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이 검찰에서 이렇게 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되거나 막 이러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숨을 그렇죠. 걸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기각돼도 딴짓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거 기각돼도 내가 불이익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따위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반려했던 사건인데 결국 니네들이 영장 심의에서 이겨서 온 거니까 난 몰라 이런 것도 보여서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를 했는데 즉시 항고도 안 해. 네. 이렇게 지금 정당한 법률 집행 방해하고 이런 거 영장 경찰이 신청했는데 반려해. 청구했는데 검사가 나가지도 않아. 대충 해. 이렇게 지금 검찰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데 단순히 윤석열이 우리 검찰의 아버지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검찰도 이번 내란의 이모저모로 뭔가 관여가 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굉장히 복잡해서 길게 얘기하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이번 내란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나 법무부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생각하는 편인데 그것이 과연 윤석열을 구속 취소에 풀어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지까지는 저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나중에 수사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지 물론 말하기는 편합니다. 그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잘 모르겠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구속 취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체포 적부심사를 빼고 어떤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비상계엄 때만큼 놀랐던 게 즉시항고를 안 했던 거였어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검찰에서. 근데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지? 저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검찰의 조직의 관뚜껑에 못 박는 일을 왜 했을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것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겠지만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면 검찰청 만들어서 이번에 구속시효 내렸는데 한 번만 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옛날에 보석하고 적부심해서 위헌 난 거 있는데 그것도 같은 논리 아니야. 그것도 명분도 되고 해서 한 번만 해서 어차피 탄핵될 건데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논리적인 연결은 제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확신하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검찰총장 시켜줬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줘라. 네.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이렇게 구치소에서 있었는데 네. 어차피 평생 가 있을 건데 그렇죠. 며칠이라도 따뜻한 밥 먹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인간적으로. 하면 될 거고 그렇게 어차피 했을 구속될 거다.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이 내란에 직접 관여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아니, 저도 지금 그런 식의 인간적으로 네. 야, 좀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경호처 관련된 것 이걸 체포를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들이 다 나올 텐데 이렇게까지 막을 때는 뭔가 개입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그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물론 우리 지지자분께 그 얘기를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킨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 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게 논리적 근거이 될까? 제가 그래서 계속 저는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 기록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단언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직자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 해결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사실 압수수색도 더 막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실 김성훈 차장 구속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지금 가 있는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에요. 그게 파면되면 압수수색도 자유롭게 하고 수사도 아주 진척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란의 행위에 관여된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거 제가 시원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아니 뭐 제가 뭐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의견을 좀 전문가시니까 네.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신다. 일단 이거죠? 그 부분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 수사에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고 막 이랬을 때 영장 단계에서 검찰이 과연 바로 영장 청구했을까? 이런저런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탄핵 소추단에 계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막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본질이 아니니까 좀 제껴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란 사건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내란 사건의 주동자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극구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건 안 해도 될 말인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개입됐다는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성정상 저거를 혼자 결단하고 할 일은 아니고 배후에 그리고 뭐 총을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 예. 총을 왜 들고 있냐 뭐하러 들고 있냐. 네, 그런 정도의 성격이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인데 이 일을 김건희 여사 모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수사가 노상원인가요? 노상원 쪽에는 특히 김건희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사실상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김건희 김건희 여사도 관여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 네.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재의결하면은 통과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윤석열 파면이 모든 열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특검법 이런 것도 속도가 붙을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이제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대선 전국에서 그렇게 되면 통과되고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둑처럼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있다는 것이 파면되면 해결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김 의원님이 쫙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니까 안개가 좀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선고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전망하기가 무서운 것이요. 저는 1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건 도저히 유죄를 쓸 수가 없는데 무죄가 유죄가 났습니다. 그것도 유죄가 나더라도 한 7, 80만 원 나고 말겠지. 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래서 유죄가 나서 굉장히 좀 요새는 참 예측하기 두렵습니다만 저는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예. 1심과 다른 점이 있어요. 1심과 다른 점이 1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쟁계한 것 중에 일부는 무죄로 떨려 나가고 나머지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했고 물론 검사도 자기 무죄된 부분에서 항소했지만 그 부분 신경 안 쓸 겁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소한 부분을 가지고 신경을 쓸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정확히 검찰에 물어보고 성명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문기와 골프 쳤다. 골프 치지 않았다고 지금 공소 제기가 됐는데 이 말 어디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단 말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그동안 자꾸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 텍스트를 봐라. 요걸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고 지금 단정해버렸는데 그건 너무 확장 해석 아니냐.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어? 이렇게 계속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래 이 사람 이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가 되는지 설명해봐. 지금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핵심이란 거를 알고 짚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답을 못했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해서도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 말한 것은 딴 데 가서 불이익한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형사재판 요거 그것도 불이익한처분 아니야?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말한 거는 형사재판에서 못 다루는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해서 제기한 문제거든요. 아니 국정감사에서 말한 거 그거는 거기서 만약 유죄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하면 그때 처벌하도록 돼 있어. 그걸 달리 형사절차에서 마음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처벌 못하는 거야. 계속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따로 지금 처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못하게 돼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물어봤다고 해서 1심의 판결은 뒤집어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2심 재판부도 혹시 기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했죠. 그랬을 겁니다. 기피 신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또 조국 대표 지금 형을 살고 있지만 이 좀 국민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거슬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아니었으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고초를 겪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안 보고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만 막 들여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어쩔 땐 참 애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다른 일 안 하고 계속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제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 시절에 했던 모든 정책까지 따져가지고 배임이 되니 안 되니 해가면서부터 이렇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쿠데타 내란 행위는 결국 검찰로도 제거가 안 되는 이재명을 이제 군대로 제거하려고 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프레임 씌워서 계속해서 기소하고 수사하고 되든 안 되든 법원에 던져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사안이 딱 그런 사안이거든요. 검찰 출신이신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검찰하는 걸 보고 정말 검찰은 해체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정말 참담하고 제가 이제 나름 검사 시절에 자부심도 갖고 일도 열심히 했고 날밤 새가면서 일도 하면서 그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걸로 사는 거죠. 그렇죠. 검찰 출신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서 중원구시처럼 오히려 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뭐 이게 오히려 다 나쁜 이미지가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한데 저도 특히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걸 보고 야, 저거는 검찰은 정말 공중분해돼야 될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는 면도 있고 저건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어떻게 더 새롭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기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나 분개했고 참담하죠.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 배신감이나 증오가 더 크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우정 총장은 정말로 일선의 검사들이 뭐 2,500명, 3,000명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일부 검사들이 지금 검찰에 사실은 형사부에서 경찰에 수사한 사건 기록 두꺼운 거 처리해 가는 그 검사들이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 한두 명으로 인해서 검찰 전체, 검찰 수사관부터 해서 그 사람들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거는 책임감을 갖고 정말 큰 석고대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상목 저자는 정말 최악의 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탄핵안 발의는 했잖아요. 네. 복귀가 된 상태에서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주당 그 의원들이 의총에서 지휘부에 이제 다 이름해 놓은 상태라 지휘부께서 판단하시는 게 다 따를 생각입니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발의하고 해서 탄핵된 많은 사람들 기각돼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위헌 위법한 것이 있어서 탄핵을 했지만 최상목 대행처럼 명백하게 위헌 위법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당신 마흔역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임명해야 돼라고 하면 헌법재판소법에서도 기속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근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건 정말 국가가 그냥 틀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안 하면 뭐 어떤 거에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어떻든 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국무총리 없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러면 정무적으로 하는 게 맞냐? 좋아.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런 건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적으로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되고 그럼 100% 탄핵이 인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국무총리도 돌아왔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으로 모든 공직을 몇 년 동안 못 맡게 탄핵해서 인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운운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복형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 그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꼭 그 지금 다른 재판관들은 그거를 위반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이유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반이 아니고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하기 위한 논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통지를 받고 예. 좀 생각해 볼 시간도 예. 있어야지. 예. 근데 뭐 하루 만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 적극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핑계를 댄 거잖아요. 예. 최상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김복형 재판관이 그 논리로 갔다가 될 수는 없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논리, 김복형 재판관 논리를 대입할 수 없고. 김복형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된다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위헌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걸 안 해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에 규정된 것도 안 챙기는데. 아이고 민주당에서 탄핵해서 하나는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다 국민의힘과의 같이 해서 했습니다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탄핵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탄핵 발의하면 그냥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뵈면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탄핵 헌법재판소 기각할 때마다 민주당 사과하라 뭐 이렇게 랄지를 떠는데 이상민 같은 경우에 기각이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 탄핵됐을 때 국민들이 기각돼도 좋다. 네. 그래도 저 자식 얼굴 몇 달 안 본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위안을 많이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탄핵해야 될 놈들은 가차없이 탄핵하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저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그 문구를 제가 보면서 야,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발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통 법률가들은 해서
인용될 거 막 이런 것만 좀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법률가의 약간 한계 같은 것인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헌 위법 상태가 있고 그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고 그래서 헌법수호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탄핵해도 좋다는 취지로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좋다 이렇게 해서 안 썼지만 저는 그 행간의 글을 그건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다. 권한이다. 위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해봤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권한, 탄핵을 주어진 어떤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선언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시대를 좀 앞서가는 것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늦어져서 원망스럽습니다만. 예. 아이고, 오늘 아주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아이고, 자주 뵙고 싶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아, 제가 팬입니다. 우리 저 배웅기 앵커님은 제가 팬이어서 아이고.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정어리